경북의 작은 읍내, 낡은 시계탑 옆 정류장에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심정자, 75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정류장 할매라고 부르죠.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의 손에는 늘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어요. 30년 전 서울로 떠난 둘째 아들 동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한 남자가 충격적인 진실을 들고 나타났는데, 할머니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이 아드님 맞으시죠? 오늘 이 특별한 사연을 함께 나누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차로 1시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읍내. 그곳에 낡은 시계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래전부터 오후 3시 반을 가리킨 채 멈춰 있죠. 그 시계탑 바로 옆 서울행 고속버스가 서는 정류장에는 매일 같은 시간이면 나타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심정자, 올해 75살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자를 정류장 할매라고 부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된장국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고 6시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정류장 벤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손에는 늘 낡은 보온 도시락 하나를 들고 말입니다. 정자의 하루는 참 단순합니다. 정류장에 앉아서 지나가는 버스들의 번호를 세는 것, 그리고 빈 벤치 옆자리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올려놓는 것이 전부죠. 오전에 지나가는 버스가 대략 30대, 오후에 25대 정도입니다. 정자는 그 모든 버스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이고, 오늘은 오겠지. 예, 동우야. 엄마는 여기 있다. 정자가 중얼거리는 소리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에요. 처음엔 다들 안쓰러워하며 말도 걸어보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동현과 둘째 동우. 30년 전, 그러니까 1997년 겨울이었죠.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던 그 시절, 형제는 함께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동우는 각 군대를 마친 23세 청년이었고, 동현은 26살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가끔씩 소식이 왔습니다. 동현이 보내는 편지였죠. 동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자신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편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동현 혼자 집에 내려왔어요. 동우는 어디 갔냐고 묻는 정자에게 동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해외로 나갔다고, 돈을 벌어서 곧 돌아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가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후로 동우는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동현은 그 뒤로도 가끔 집에 내려와서는 동우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돈을 벌어 가지고 올 거라고 했죠. 정자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현도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성공했다고 했어요. 가끔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정자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 동우의 소식이었죠. 정자는 매일 버스 정류장에 나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우가 언제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혹시나 동우가 갑자기 돌아와도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류장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동우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온다면 반드시 이 정류장을 거쳐야 하니까요. 정자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막차까지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자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하지만 정류장에 나가는 일만큼은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말렸지만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정자는 오늘도 도시락을 옆자리에 놓고 중얼거립니다. 동우야, 엄마는 여기 있다. 언제든 와도 된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 버스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동우는 내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정자가 정류장에서 보낸 지 꼭 3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나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선 남자 하나가 정류장으로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손에는 서류 가방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자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심정자 할머니 맞으시죠?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에요. 더군다나 서울말씨를 쓰는 젊은 남자라니요. 남자는 자신을 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했어요. 실종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면서 오래전 실종자 명단을 정리하다가 정자의 아들 동우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이 아드님 맞나요? 진우가 꺼낸 것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분명히 동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동우의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동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나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더 꺼냈어요. 이건 1997년 국방부 제대 명단입니다. 아드님은 분명히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공식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우가 군 제대 후 실종되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소식이었거든요. 동현은 분명히 동우가 해외로 나갔다고 했는데 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걸까요? 동우는 정말로 제대를 했다는 말인가요? 진우는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동우 씨는 1997년 12월 15일에 정식으로 전역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집으로 가는 버스표까지 끊어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동우 씨가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동우가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니.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바로 서울로 올라간 건가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서울행 버스를 탄 기록도 없어요. 할머니, 혹시 동우 씨가 제대 후 집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진우의 질문에 정자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에요. 동우는 군대에서 바로 서울로 올라갔다고 큰아들 동현이 그랬거든요. 형이랑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때 진우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동우 씨는 분명히 혼자 제대했어요. 동현 씨는 이미 반년 전에 먼저 제대한 상태였거든요. 진우가 보여준 또 다른 서류에는 동현의 제대 일자가 적혀 있었어요. 1997년 6월이었습니다. 정자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동현이 먼저 제대했다면 동우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는 말이 거짓말인 건가요? 그럼 동우는 혼자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집에 한 번도 들르지 않았을까요? 진우는 정자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런 실종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1997년, 1998년경에 실종된 젊은 남성들이 유독 많습니다. 외환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동우 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애초에 서울로 올라갔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부대 근처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어요. 정자는 진우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동현이 전해준 동우의 소식들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다던 둘째 아들이 사실은 제대 직후부터 실종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보겠습니다. 국립기록원이나 경찰서, 그리고 당시 실종신고 접수 기록들을 뒤져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우는 정자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자는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설령 나쁜 소식이라고 해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현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들이 생겼어요. 진우는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정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우에 대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동우가 정말로 실종된 거라면 그동안 동현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동현도 사실은 동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진우가 다시 정류장을 찾아왔을 때 정자는 그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정자 앞에 앉는 것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어요. 정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진우가 이렇게 심각할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동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진우는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립기록원과 서울시청, 그리고 여러 경찰서를 다녔어요. 동우 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정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든 말해보세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이제는 알고 싶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모르고 살 수는 없어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진우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발생한 1998년 2월의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신혼불명의 남성이 노숙 중에 동사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는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었지만 최근에 DNA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남자가 동우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진우의 표정을 보니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서류를 정자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이 기록에 따르면 그 남성의 DNA가 동우 씨와 일치했습니다. 진우의 말이 끝나자 정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동우는 이미 그 첫 해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동우는 해외에 있다고 동현이 그랬어요. 편지도 보내고 돈도 벌고 있다고 했다고요. 정자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우가 보여준 서류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사건에는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최근에 기록을 다시 조회해보니 신고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동현 씨였습니다. 정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동현이 신고자라니, 그럼 동현은 동우가 죽은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진우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현 씨가 장례도 치렀습니다. 간소하게 화장으로 처리했고 유골은 서울 근교의 한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가족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정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동우가 죽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동현이 그 사실을 숨기고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엄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할머니,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진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우 씨가 발견된 곳은 서울역 근처 쪽방촌이었어요. 그런데 제대할 때 받은 돈과 옷가지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털린 것처럼 말이에요. 정자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동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집에 오지도 않고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동현은 그 모든 걸 혼자 처리하고 엄마에게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우는 정자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동우 씨의 무덤이라도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동현 씨에게도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말이에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동우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현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조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사실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동우 씨의 사망 추정 시각과 동현 씨의 신고 시각 사이에 시간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마치 한참 후에 발견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정자는 진우의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 동현이 동우의 죽음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자는 이제 동현을 직접 만나 모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우는 정자에게 동현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이건 가족 간의 문제였고
30년 동안 속았던 엄마의 마음을 동현이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자는 진우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30년 만에 타보는 서울행 버스였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우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동우의 죽음을 숨긴 동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동현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신도시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을 보니 동현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였어요. 정자는 문득 동현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현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정자를 본 동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여기까지 오셨어요? 동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자가 서울까지 올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자는 동현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간 후 정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현아, 너 동우 죽은 거 알고 있었지?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는 진우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동현 앞에 내놓았어요. 1998년 2월 서울역 근처에서 동우가 죽었다는 기록, 그리고 동현이 신고자로 되어 있다는 기록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동현은 그 서류들을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현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정자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동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우가 제대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미 저는 일자리를 구해놓고 있었어요. 둘이 함께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드리려고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틀어졌다고 했어요. 동현이 다니던 회사도 부도가 나고 동우가 일하던 건설 현장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형제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살던 고시원 월세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우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동현에게도 함께 하자고 했죠. 하지만 동현은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제는 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우가 큰 빚을 지고 왔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보증을 서줬다가 당한 거였습니다. 빚쟁이들이 형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동현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동우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우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에게 화를 냈어요. 왜 자기를 믿지 않느냐고, 왜 항상 자기를 어린애 취급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말이에요. 며칠 후 동현은 동우가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찾아가 보니 동우는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어요. 동현은 동우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동우는 거부했어요. 형은 성공했는데 나만 이 꼴이라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했어요. 동현은 매일 동우를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돈을 주려고 했지만 동우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해 겨울이 유독 추웠어요. 동현은 동우에게 두꺼운 옷을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동우는 그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현이 찾아갔을 때 동우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동현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알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하니까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처리했다고 했어요. 장례도 혼자 치르고 화장도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동우가 해외로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동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동현도 나름대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지만 30년 동안 거짓말을 들어야 했던 정자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우의 마지막이 너무 처참했어요. 그런데 동현의 이야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정자는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동우가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멀쩡했을 텐데 몇 달 만에 그렇게 될 리가 있나? 동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동우가 집에서 나갈 때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일 말입니다. 그때 동우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정자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동현이 그 일의 진범인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동우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집을 나간 건 아닐까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돈을 가져간 게 너였니? 정자의 질문에 동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거든요. 정자는 동현의 침묵만으로도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현아, 진짜 내가 한 거였구나. 정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동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요.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서. 동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동현이 26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동현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어느 날 동현은 큰 돈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날려버렸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동현은 아버지의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이틀 후 아버지가 그 돈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집안을 뒤졌어요. 그리고 동우의 방에서 그 돈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동현이 미리 숨겨둔 것이었어요. 동우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우를 매섭게 꾸짖었어요. 그때 동우가 동현을 바라봤어요. 형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은 동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현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동현은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동우가 집을 나간 후 동현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웠어요. 몇 달 후 동우가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현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이 일은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동우가 제대하면 형제가 함께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동우는 동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만났을 때부터 동우는 형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형이 주는 도움도 거부했고 함께 지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이 마음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동우는 저를 정말 미워했어요. 자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자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계속 원망했어요. 동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포자기가 된 것 같아요. 형은 성공하는데 자신만 바닥에서 기어다닌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자는 동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져 내렸어요. 결국 동우의 죽음은 형제 간의 오해와 거짓말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던 거예요. 만약 동현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동우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자에게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우가 집을 나가던 날, 정자는 동우에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그 말이 동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요? 정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동현이 정자의 무릎을 붙잡고 울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제가 비겁해서 동우가 죽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동현을 원망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분명히 동현의 거짓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동현도 아직 어린 나이에 실수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동현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왜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니? 동우는 죽었는데 너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니?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동우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동현은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미친 듯이 일했다고 했어요. 동우 목까지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의 짐은 덜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현은 또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매년 동의 기일에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드려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었어요. 정자는 동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동현이 동우를 완전히 잊고 산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왜 진작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동현은 정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하면 차마. 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동우는 이미 죽었고 동현은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30년 동안 헛된 기다림을 해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자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동우의 무덤을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정류장에서의 기다림도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진실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동현과 함께 동우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 정자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납골당. 그곳에 동우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납골당에 도착해서 동현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작은 위패 하나가 놓인 단촐한 자리였어요. 정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동우야, 엄마가 이제야 왔다. 미안하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납골당 관리인이 다가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분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사실 이 위패의 주인에 대해서 문의하러 오신 분이 또 계셨거든요. 정자와 동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동우를 찾아왔다는 말인가요? 관리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젊은 남자분이 오셔서 이 위패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정자는 바로 진우를 떠올렸어요. 진우가 여기까지 와서 조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이 위패의 고인과 찾으시는 분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의아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마 당시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이 무덤에 잠든 사람이 동우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럼 진짜 동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동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분명히 동우라고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하게 만나 뵙고 싶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거든요. 진우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정자는 납골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동현 씨도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둘 다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예요. 진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지난주에 이곳을 조사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무덤의 주인이 동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동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현 씨, 당시의 시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죠? 동현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리고 경찰에서도 동우라고 확인해줬어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DNA 검사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겉모습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죠. 진우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동우 씨의 실제 행적을 추적해봤더니 1998년 3월에 부산에서 목격된 기록이 있어요. 서울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망 추정일과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죠.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동우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동현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제가 본 시신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동우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우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998년 겨울, 서울역 근처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외환위기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는 동우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동현 씨가 찾아갔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동우 씨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위에 얼어 죽은 상태에서는 얼굴 식별이 어려웠을 거예요. 정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동우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동우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왜 집에 연락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진우는 정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최근에 남양주 지역의 한 복지시설에서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기억을 잃은 채로 살고 있는 남성이 한 분 계시는데 나이와 외모가 동우 씨와 비슷하다고 해요.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동우일까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가끔 정류장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신다고 하거든요. 동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동우가 살아있는 건가요? 그럼 제가 지난 30년 동안 무덤에 와서 빈절을 한 건가요? 진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고 위로했습니다. 정자는 즉시 그 복지시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설령 그 사람이 동우가 아니라고 해도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진우는 내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취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우가 정말 살아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집에 오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텐데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동우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하루 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우가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우와 동현이 함께 남양주의 복지시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자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동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반대로 정말 동우라면 왜 지금까지 집에 오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복지시설에 도착하자 원장이 나와서 맞이해 주었어요. 미리 연락을 받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정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분은 기억을 많이 잃으신 상태예요. 갑작스럽게 놀라시면 안 되니까 천천히 접근해 주세요. 그 남자는 시설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비슷한 체격이었어요. 하지만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분명히 동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살이 많이 빠져서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눈매와 코 모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혹시 동훈이? 그 남자는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동안 멍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동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히 동우의 손이었습니다. 동우야, 엄마야, 엄마 몰라? 정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우는 한참 동안 정자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맞죠? 그 순간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 동우였어요. 원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15년 전에 이곳에 오셨어요.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어요. 신분증도 없었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동우는 가끔 정류장이라는 단어를 반복했고 서울행 버스 시간표를 달달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시설 입구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어머니가 기다릴 거예요. 동우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동우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우 씨,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집이나 가족에 대해서요. 동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힘들어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류장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원장은 동우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태가 훨씬 심했다고 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해요. 특히 버스와 관련된 기억만큼은 아주 선명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모두 외우고 있었고 시간표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그 길을 수없이 다녔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정자는 동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우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왜 집에 오지 않았어? 하지만 동우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동현도 동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동우야, 형이야. 형 기억 안 나? 하지만 동우는 동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만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동현은 그런 동우를 보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원장은 동우의 기억 회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자는 바로 결정했어요. 동우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3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다시 떠나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원장도 그것이 동우에게 좋은 선택일 거라고 동의했어요. 동우는 정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3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집으로 말이야. 하지만 동우에게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정자는 동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전혀 늦지 않았어. 엄마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어.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니까.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기적적인 재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예요. 동우는 정자와 함께 시설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냈던 곳이라 아쉬움도 있었지만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동우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탔던 이 길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가고 있다니요. 동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정자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진짜 엄마가 맞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버스가 익숙한 시골 풍경을 지나갈 때마다 동우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비록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멀리 보이는 산과 들판을 보며 어렴풋이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자가 30년 동안 매일 앉아있던 바로 그 벤치가 보였어요. 동우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서 벤치를 만져봤어요. 엄마,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여기 앉아서 너를 기다렸어. 언젠가는 이 버스를 타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동우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정류장 할매가 드디어 아들을 찾았다는 소문이 금세 퍼진 거였습니다. 모두들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동우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지켜봐왔던 정자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동우는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찍은 사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어렴풋이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동우야, 형이 잘못했어.
모든 게 형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하지만 동우는 동현을 낯선 사람 보듯 했습니다. 형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었어요. 동우는 과거의 상처나 원망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동현도 그런 동우를 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형제 관계를 회복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우는 매일 정류장에 나가서 앉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편안해서였습니다. 정자도 동우와 함께 정류장에 나가서 앉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앉았던 벤치에 이제는 아들과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거죠. 동우는 점점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자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동우가 정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벤치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엄마가 피곤하실 때 쉴 수 있도록요. 정자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동우가 이제는 엄마를 돌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우는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기억 때문인지 손재주가 있었어요.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나무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정류장 옆에 놓인 그 벤치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되었어요. 진우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정자와 동우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실종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어요.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거였죠. 전국 각지에서 정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며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기뻤습니다. 동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과거 기억이 없어서 답답해했지만 이제는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정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동우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과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자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우와 함께 보낸 하루하루를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동우는 이제 정자가 정류장에 나갈 때마다 함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동우가 정자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자가 잠깐 집에 들어가 있어도 동우는 벤치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동우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제가 기다릴게요. 엄마가 어디 가시더라도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해왔던 기다림을 이제는 아들이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정류장은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자와 동우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정자는 매일 저녁 동우와 함께 정류장에서 석양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혼자 보던 그 석양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요.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동우는 가끔 정자에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비록 과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정자도 동우에게 대답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동우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그렇게 정자와 동우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이 더 소중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